자세 제어는 좀 빨리 들어오네요. 네. 지금 후륜구동으로 가는 거죠? 네. 네. 후륜구동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럭의 속도가 맞나 이게? 이게 예, 재밌는데요. 오! 코너를 파기도 하네? 그러니까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언더가 억제되어 있는 걸 들었다고 치고 그래요? 예. 픽업인데 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도 얘가 구동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잘 버텨요. 자, 이게 네, 좋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코너링 코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세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데요. 기대보다 훨씬 좋은데요. 네. 저 사실 아까 네. 하부 볼 때 뭐 와인딩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가 말을 할 때 마음이 한편에 솔직히 염려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뒤에가 저거잖아요. 그 네. 디서스펜션이 네. 그 리지드 엑셀인데 네. 리지드 엑셀에다가 판 스프링이잖아요. 리프 스프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이 판 스프링은 횡력을 지지하는 포인트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 네. 이게 정말 횡지 확실했다가 이게 그냥 밀리죠. 서스펜션 네. 날아가면 네. 차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염려. 근데 그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코너링이 있고 디렉셔널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코너링은 측면 가속도를 견디는 힘이에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리스폰스라는 거는 그 측면 가속도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어떤 시간을 정량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동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지금 이 차는 코너링이 괜찮아요. 방향 전환은 안 좋은데 이걸 이제 차량의 어떤 중량, 컨셉, 그 다음에 롤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터닝, 코너링은 괜찮은데 방향 전환은 좋진 않는데 보통의 이 정도 사이즈의 픽업은 방향 전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코너링도 이 구조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코너링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자세 제어가 숨은 듯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후륜구동에 언덕 위에서 클라이밍 올라가는 길에서 악셀을 밟으면 아무래도 뒤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살짝 미끄러질 때 잡아요. 근데 그 잡는 게 별로 이 계기판 불 들어오는 걸 안 보면 잘 못 느낄 정도로 잘 잡아요. 그래서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세를 꺼버리고 타면 막말로 좀 이렇게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드리프트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정도의 롤을 허용을 하면서 버텨내는 게 참 그러니까요. 기특하네요. 네. 밀리지 않고 버텨내는 게 정말 기특합니다. 네, 거동 제어에서 SUV급 이상의 이 덩치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 제어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뒤에서 숨어서 잘해주는 차가 흔치 않죠. 흔치 않거든요.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느낌을 종합을 해서 렉스턴이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렉스턴이랑 얘기를 해드리면 렉스턴 스포츠보다 한 단계 위네요. 네. 거동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차들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디온 프레임이라 그러면 특유의 그 프레임 위에 차체가 덜렁거리는 느낌. 그죠? 네. 그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별로 잘 안 느껴지는 정도 같아요. 그거를 뭐 몸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어떤 부조화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조화가 좀 덜하시다는 말씀이신데 확실히 유니바디에 좀 더 가까운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이제 약한 회전이든 강한 회전이든 롤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요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하중 이동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횡력에 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판 스프링은 이
이 접지를 오래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빌리는 현상 때문에 거동 불안전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예. 옆방향 쪽으로는 지지력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힘이 약하면 네. 좀 몸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픽업이고 짐이 실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동을 만들어 낸 건데 저 강철 지지를 어떻게 만들고 얹어놓고 조율을 했을까요? 네. 공돌이 많이 갈아넣겠는데요? 재밌네. 이런 세팅이나 이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픽업에서 그래 뭐 이 정도 달릴 거야 라고 하는 거보다 훨씬 잘 달려요.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리스판스는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코너링은 같은 급에서는 거의 상급이에요. 지금. 상급이고 근데 보통 이제 네. 우리 이런 차를 리뷰할 때 네. 뭐 이 수준에서 잘 달리는데 세단에 비하면 한 10% 15% 속도는 떨어져요. 네. 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거의 근접하고 거의 근접하게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걔하고 다이다이라고까지 네. 말씀을 못 드리고 진짜 거의 거의 근접해요. 근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성이 없는 물은 그거는 나을 수 있을 서스펜션의 것 같아요. 세단보다는 나을 것 나을 수도 같아요. 있어요. 네. 아니 픽업인데 그러게. 또 이게 5.4m가 넘는 미국 미드 사이즈의 네, 다용도 짐차 트럭인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런 세팅도 하네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야, 이게 도대체 이제 설계 파트에서 어느 정도로 이 현가를 설계하시는 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 있는가, 더구나 라는 거를 단점을 한스푼을 보여주는 것 가지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성을 지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의 능력이. 재밌네. 자, 뭐 받아서 이렇게 극찬하냐 하는 분들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상 검증하겠습니다. 재질은 진짜 싸네요. 싸네요. 에이. 네, 그냥 싸다. 그 편의장치도 없고, 이걸 어저께 그렇지 것들도 없다며요? 네, 맞습니다. 그 돈에? 그래요? 아, 진짜. 현타 온다. 미국 포터라고 보시면 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네. 미국에는 1톤 트럭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거기서는 그 소형 트럭을 다 이런 걸로 쓰니까, 예, 우리처럼, 뭐, 봉고 트럭, 뭐, 포터, 야무진, 이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좋네요. 근데 거동면서는 진짜 이 픽업 중에서 원탑을 고르려면 딱 이거 고를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one more time. 사륜으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이게 트레버스보다 재미있어요. 훨씬 나아요. 네. 아니, 왜 재밌지? 그러게. 아니, 트레버스는 유니버스에다가 뒤에 서스펜션도 그 파이브링크. 5링크의 코일스프링인데 이게 야, 이거 말이 되나?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낫대요. 네. 이게 왜 이러지? 그치. 값도 싼데.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진짜. 특히나 우리 대표님은 네. 뭐라도 실을 수 있잖아요. 네. 응. 쓸모가 많죠. 쓸모 있잖아요. 깔려판 같은 길을 지날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바디원 프레임에서 차체가 그 프레임에 물려있는 그 유격에 의한 덜렁거림. 네.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거든요. 네. 얘는 별로예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판이 튀는 건지 네. 캐빈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느껴지는 건지 그 경계가 아리까리할 정도밖에 안 튀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빈 설계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행 질감은 이런 비슷한 급에서는 이 가격이 저렴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렴하네. 제가 가격이 되게 싸게 네.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행 질감을 보면 콜로라도 좋은데? 그 사람이 뭐에 하나 꽂히면 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싼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싼 게. 응? 들어오긴 해요. 네. 들어오긴 해요? 네. 싸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못생겼는데 매력 있거나. 네. 그런 건 좀 아닌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해. 눈치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센스 있어. 뭐 이런 경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대보다 반전이네요. 느낌.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주제에 이 정도면이 아니라 얘가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와 괜찮은데가 아니라 그래 이거 픽업이 아니랬고 이런 사이즈의 SUV나 뭐 좀 잘 달린다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SUV 뭐 그런 거랑 비교해도 안 빠지겠는데 뭐 못 이런 달리는 거예요. 승용차보다 잘 달려요. 네네. 그러니까 GM이나 쉐보레는 이렇게 쓰리코컬이 있어 가끔. 네.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될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걸까요, GM은? 그 자원 배분을 잘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상품은 저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고 네. 저 상품은 저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엔지니어들이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가 봐.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SUV에 살 바에야 짐을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실거나 뭐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할 일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요거 하나 사도 괜찮겠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 얘기하면서 놀리면서 뭐 제너럴이 멀펑셔닝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제너럴한 오류다. 얘가 오토는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사륜만 갈까요? 예 사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이없는 결합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집착을 해서 기술을 구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확실히 이제 이 하부 쪽에 소음이 증가를 하네요. 네, 사륜 딱 들어가니까 소음이 좀 아무래도 이제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뭐 65대 35 이런 식으로 배분을 아예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부 쪽에서 주행할 때의 그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약간 우웅거리는 그 소리. 출력 축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도드라지네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재미없으면 다시 안 가거든요. 네, 다시 갑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갑니다. 자, 이건 또 훨씬 자신감이 이건 또 생겼어요. 뭐야? 이건 또 그냥 뉴트럴하잖아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너. 이것도 멀펑셔닝 같은데요? 잘 돌아가는데. 더 잘 돌아가는데. 너가 없어. 너가 딱 뜯어 빼주고 지리 언더도 없고 돌만 살짝 있지. 되게 안정적이에요. 확실히 사륜 넣으니까 이제 가속감이라든지 뭐 이런 건 가속감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음이 좀 증가하는 반면에 지금 타이어 소리가 고르게 나요. 더 고르게 나죠. 굉장히 네. 고르게 납니다. 물론 동력 배분이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서 코너에서 이제 후륜일 때 살짝 보정했던 것도 이제 별 필요가 없이 네. 깔끔하게 코너를 잡아나갑니다. 안정감이 더 높아지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롤의 발생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향 전환도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둔하지 않아요. 네. 정확히 가운데서 나는데. 이야, 좋습니다. 그 앞뒤 좌우 스테레오가 소리가 잘 맞으면 가운데서 들리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조작하실 때도 보면 스티어링을 조작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히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접지를 놓칠 듯한 느낌이요. 이런 게 네, 없어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지를 놓칠 때를 대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좀 이렇게 근육이 약간 좀 준비태세를 하는 네네네. 그런 어떤 그런 게 지금 별로 동작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중량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돌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온돌림이 좀 크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고요. 물리적인 한계를 제외하고서 그 외에 거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비교
비교를 해달라 해서 확실히 해결을 해드리면 뭐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이런 건 없으니까 딱 이제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면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확실히 최소 한 등급이에요. 최소. 이 콜로라도의 국내 출시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돈 아깝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돈 아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온로드에서 이렇게 스포츠 드라이빙, 라이딩 성능을 한번 보면 대충 오프로드에서도 비슷합니다. 네, 뭐 이렇게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밸런스가 좋고 오프로드에서도 뭐 이렇게 나쁜 성능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럼 뒤뚱거리면서도 방향 잘 잡네. 차를 아주 무식하게만 밀어붙이지 않으면 엔진을 확 빼버리고 바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쉐보레의 그 SUV 중에서 좀 인상적인 모델이네요. 네. 예, 그리고 트래버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트래버스도 좋았는데 얘보다도 뭐, 반등급은 위인 거예요. 네, 뭐 괜찮은데, 좋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얘는 좋은데, 괜찮은데,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짐카리 뷰이건데. 그러니까. 이 짐 싣고 한번 달려보고 싶으세요. 짐실을 짐을 저희가 안 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제 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짐을 실으면 뒤에 하중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덕에서 악셀을 밟을 때 네. 뒤가 날아가는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접지력이.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네.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네. 뒤에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 물론 무거우니까 가속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짐을 고려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그래서 짐 싣는 차에 짐을 빼버리면 이런 동작이 차가 쉽지 보통은 날아다니거든요. 네, 뒤가 네. 흔들리거든요. 흔들려요. 더군다나 코인 스프링으로 구현해놓은 거 그냥 판 스프링으로, 리프 스프링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접지를 끈끈하게 못 잡아요. 근데 그 접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마케팅 빼고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신경을 썼으면 네. 잘했겠죠. 그 한마디로 그걸 GM이 신경을 안 쓰는 우리나라를 거예요. 호구로 보는 거죠, 호구로.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된다. 네. 너희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의지가 없다, 겨를보다는. 그러고 내가 갑자기 화가 나네. 콜로라도 좋다는 거 다시 취소해야 되겠는데. 좋긴 뭐가 좋아.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콜로라도 좋은데 그 손님 대접을 안 해주니까 사지 마세요. 제 값은 하는데 승질 나니까 사지 마세요. 네. 절대 사지 마세요. 네, SUV 픽업 제대로 이해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야 네, 이런 어떤 완성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왜 콜로라도가 필요한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거동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타오, 또 실버라도, F150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되게 물렁물렁 홀렁홀렁 정신없답니다. 얘보다 큰 너무 예.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달리는 용도가 아니라서 적합하지가 않은 반면에 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네. 솔직히 제가 차 사이즈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더 작은데 비슷한 성격이어야 봤자 얘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기왕이면 위로 가지. 하지만 성격을 달리 해놓으니까 이런 차들이 왜 나오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M에서도 상품 계열 허투루하는 건 아니에요. 주행 성능 좋은 픽업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되게 젊은 수요들. 그러겠죠. 예, 30대까지는 좀 기동성이 있고 빠릿빠릿하면서 안정감 있는 픽업, 뭔가 본질, 자동차 기본기가 잘 갖춰진 픽업을 원한단 말이죠. 가격도 좀 더 저렴하면서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이 콜로라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셔가지고 이 덩치 커야지 픽업이.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미국에서 이제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꿈이 최신형 실버라도 한 대? 아니면 뭐 F150 한 대 갖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은퇴한 분들이 이제
BMW, 머세디스, 뭐 스포츠카라든지 네. 포르쉐 한 대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미국 소비자는 또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예, 그런 어떤 그 풀사이즈 SUV는 사실 좀 버겁잖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그 리스로 아무리 산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젊은 층을 좀 잘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용성도 있으면서 달리기 성능이 되는 미드 사이즈의 요 차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실버라도랑 상품성이 겹치면 안 되겠다는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해놨네요. 겹치는 네. 것 같지 않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콜로라도에. 그러면 오히려 실버라도보다는 콜로라도가 우리 사실은 실적에 더 맞는 것 맞고 같아요. 네. GM에서 잘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출시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상위 모델하고 하위 모델이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격 네. 차이가 뭐 사륜구동 네. 붙이면 280인가 올라가고 네, 네. 뭐 하나 되면 200인가 올라가고 막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상위 모델을 사시는 이유가 이게 비상제동서부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안전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헤드업 어시스트 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위험 요소 오면은 이제 뭐 LED로 삐삐삐삐 해주는 그거 들어가 있고, 몇 가지가 이제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는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중간쯤 뽑으시면 이제 4,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랜저 옵션 얹어서 뽑는 그 정도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가격은 되겠죠. 그 다음에 렉스턴칸 그 상위 모델, 최상위 모델을 그냥 기본으로 뽑으면 3,700만 원대니까 SM6보다 낫다.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근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었어 지금. 아 진짜 SM6보다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나아요 이게. 이거 너무 GM에서 오버하는 거 아니야? 니들 그러면 안 되잖아.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지금. 아니 니네들이 수경차보다 나면 안 되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도의가 없어 어떻게? 상도덕을 지켜야지. GM 양심 없네. 월펑션이라는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일면으로 보면 좋은 오류기도 하죠. 그죠? 아, 참 웃기네요. 정말 날렵해요. 이 5.4m가 넘는 픽업인데도 굉장히 날렵해요. 그리고 이제 존재감도 있어갖고 네. 아까 저기 마이게리지에서 네. 그 아래쪽에서 차를 꺼내올 때 네. 새세상 새로 만든 그 유리 있잖아요. 아, 그때 볼 때 기분 좋으시죠? 비쳐 보이잖아요. 네. 야, 참, 내가 멋진 차 내가 타고 괜찮은 차 있구나. 타고 있는 것 같아. 거울 볼 때 왜? 네. 거울 보고 잡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초 부심도 좀 자극하고. 원래 남성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만하면 됐지? 이러잖아요. 뭘 더 말해, 이만하면 됐지? 아, 말해놓고. 괜찮네,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미국의 콜로라도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콜로라도 가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거기 네, 그 저는 스키장 많다 그러던데. 주 어딘지 잘 모르겠고.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 보니까 가보시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같은데요? 지나는 갔을 거예요. 아, 지나는 혹시 비행기 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는 가봤다 그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제가 한 150개국을 지나다니 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예. 예. 어우, 대단하신데. 마르코폴로신데? 시승을 하면서 우리가 연신 그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아요. 텐션이 막 집 컨디션도 안 좋은데 막 올라가 있는 이유. 얘도 SUV, 픽업 트럭이고 판스프이고 뭐고 뭐 다 떠나서 연방 지금 막 신난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리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뭐 주시면 받을게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네, 잘 받아요 저희. 넙죽넙죽 받을게요.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입니다. 네. SUV의 본고장, 픽업의 본고장. 여기 미드 사이즈예요, 무려. 그러니까요. 이 사이즈의 미들이라니. 그러니까. 왜 미드냐면 미국의 풀사이즈 SUV는 크기도 크기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8기통
엔진을 탑재해요. 6기통까지는 대형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풀사이즈가 되려면 8기통은 돼야. 미국 특유의 V8. 그러니까 V8에 대한 로망이 미국은 대단해요. 왜 V8을 좋아하냐?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는 엔진은 V8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진만 800km로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대륙 횡단을 하려면 이거 몇 박 며칠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6기통 또 2000cc를 달고서 이게 대형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돼. 펠리세이드가 대형이라고? 무슨 2200 디젤? 장난하십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3.6인데 네. 3.6 리터면 그냥 미들 사이즈. 예. 그리고 이 위에 실버라도가 있어요. 실버라도가 풀 사이즈입니다. 네. 예, 그리고 타호. 타호. 예. 그리고 F150 같은 이제 픽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거의 뭐 미국에 뭐 쭉 보면 매년 1등이야. 예. 그다음에 미국 고속도로 가보면 한참 가보면 바퀴 옆으로 오버펜더 딱 쳐놓은 네네. 막 하고 저 뭐지 이러면 F 앞에 뭐가 F 붙어 있어. 네. 150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드웨인 존슨 같은 그렇게 생긴 차들이 막 하고 가면 뒷바퀴 어깨 근육처럼 돼 있어. 어? 그런 차들은 거의 다 픽업. 그리고 또 미국 픽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별 픽업이 다 있어요. 별별 픽업. 그 오스틴, 뭐 텍사스 뭐 이런 데 가면은 버지니아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 옛날 오래된 녹슨 픽업서부터 그 나무로 된 그 저 캐비넷 달려 있는 픽업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U홀이라 그래갖고 이삿짐 그 박스 큰 컨테이너 같은 거를 네. 자기가 끌고 이제 이사를 하고 막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뒤에 따라가다가 앞에 보면 또 픽업이네. 픽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도시가 아닌 데서는 그냥 무슨 차 사요? 그러면 그냥 뭐 픽업이지 뭐. 네. 그래서 그 F150이나 실버라도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실버라도 판매량도 F150의 한 그 6대4 비율로 나가요. 6대4 비율. 그다음에 콜로라도는 이 실버라도만큼 인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 그러니까 이거 사느니 애매한 거죠. 애매한 미국적인 거죠. 관점에서 보면. 네. 우리가 보기엔 큰 건데 미국에서 야, 어차피 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냥 실버라도로 같이 뭐야? 우리가 그러잖아. 준중형 사느니 중형 사. 뭐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런 식인 거죠.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의 픽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픽업이 좋으냐, 미국 픽업이 좋으냐, 이거는 미국 힙합 음악이 좋으냐, 우리나라 힙합 음악이 좋으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미국의 그 NBA 농구가 잘하냐, 우리 한국 프로농구가 잘하냐, 이거 따지는 거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픽업을 예전부터 100년 가까이 써온 나라고, 이게 거의 상위 랭커가 돼 있는데, 제조사가 얼마나 공을 들이겠어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그렇구나. 기본기가 튼튼하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콜로라도가 렉스턴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칸하고 사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 놓고 보면 네임밸류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가격이 렉스턴 칸에 비해서 한 700만 원? 그 정도 차이인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가격도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렉스턴 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입맛에 좀 현지화돼 있으니까 옵션도 좀 얘보다 많고 편의 장치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뭐 미국처럼 뭐 광활한 들 뭐 농경지 이렇게 다닐 것도 없고 국토도 좁으니까 렉스턴 칸처럼 편의 시설이 있는 바디온 프레임 픽업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비교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렉스턴 칸이 얘 상품성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니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쉐보레 저번에 우리가 그 트래버스 하다가 날려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11년에 윌리엄 드랜트하고 루이 쉐브롤레 쉐벌레. 이 두 사람이 창립한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쉐브롤레이라는 말이 이 쉐브롤레라는 말의 철자랑 똑같아요. 네.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야. 그런데 쉐브롤레.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쉐브롤레.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뉴스를 보면 잘 들어보면
쉐보레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원 발음은 뭐 슈보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보레라고 발음하고 시보레. 왜 시보레라고 발음하냐면 영어가 일본 갔다 오면 그렇죠. 고생하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그렇게 했거든요. 시보레라고. 그래서 한참 시보레라고 됐다가 발음 외래어법으로 인해서 쉐보레라고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쉐보레는 안 맞는 발음이에요. 발음 표기법에는 맞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쉐보레라고 하면 이것도 쉐보레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근데 요거 철자 맞춰봐야 그러면 맞추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왜 못하냐면 쉐보레라고 발음을 하니까 못 맞추는 거야. 근데 R자가 예.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 예. 못 하거든. 근데 쉐보레 하면 철자가 나와.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윌리엄 듀란트는 GM 창시자예요. GM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GM을 설립을 했는데 왜 GM이 설립이 됐냐면 1908년도에 GM이 설립이 왜 됐냐면 헨리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포드즘을 처음에 창시했잖아요. 대량 생산, 단품종 대량 생산. 컬러가 블랙밖에 없었어. 한 가지 종류로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캐딜락하고 이제 뷰익하고 다른 제조사들이 멘붕에 빠진 거야. 오씨 저렇게 싸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해? 그러니까 야, 저 헨리 포드를 잡기 위해서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서 윌리엄 듀란트가 야, 모여. 그래서 캐딜락, 뷰익 그 외 제조사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브랜드의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 포드를 잡자. 그래서 생긴 게 GM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리하게 그 좋아서 합병을 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뭉치자 해서 뭉쳐서 하다 보니까 무리한 합병으로 자금난이 빠져서 윌리엄 듀란트가 은행에 채권을 넘기게 돼요. 그 경영권을. 그리고 나서 1911년에 세운 회사가 쉐보레예요. 그러다가 다시 루이 쉐보레랑 싸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쉐보레 또 나가요. 그래서 1918년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GM에 다시 돌아가서 쉐보레랑 같이 또 뭉치자. 그래서 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듀란트는 무조건 일을 벌리는 사람이니까 또 쫓겨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회장이 들어와서 포드와 정반대 전략을 해요. 지갑처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 그 쉐보레는 그래서 탄생을 한 거고 GM이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디자인 부서가 최초로 생긴 브랜드가 GM이에요. GM. 그리고 자동차 컬러를 처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GM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공고를 낸 거야. 그전에는 엔지니어만 공고 내고 그 숙련공만 모았는데 디자이너 모집 공고. 그 디자이너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GM은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굵직굵직한 디자인들, 그 유명한 테일핀도 GM에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캐딜락. 그래가지고 한때 유럽에서도 야 미국에 차 수출하려면 테일핀 해야 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막 핀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컨셉을 선도하던. 그리고 GM이 아주 이상한 그 첨단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요. 전기차도 양산 브랜드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심지어 성능도 좋았어. 주행거리도 좋았고. 예. 그 영화로도 만들었죠. 예. 그러고 나서 지가 지 손으로 그걸 죽이기도 했는데 그렇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지금 뭐 포르쉐니 뭐 람보르기니 또 포드니 야 이게 첨단이고 미래다 막 그러면서 싫잖아요. 얘네 1994년도에 이거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했으면 콜벳에다 실어야지 저런 차에다가. 근데 이걸 대형 세단에다 넣은 거예요. 약간 뭐라냐면 똘끼가 있는 이 친구들은 뭘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해. 그냥 쓸고컬이야. 쓸고 기술은 대단한데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할게요. 1982년도에 그 스미토모 특수철강하고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연구 자석을 개발을 해냈어요. 개발을 해놓고 나서 특허를 내놨는데 GM이 또 생각을 한 거야. 어이씨 개발은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뭐 붙이기 놀이하고 쓰나?
뭐 세탁기 만드는데 뭐 그래 유도형 모터보다는 동기형 모터 들어가면 이게 비싸잖아. 이건 누가 가전제품에 쓰겠어?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냥 전자석 값싸게 쓰지. 그걸 얘네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스미토모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니들 가져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토모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키핑하고 있다가 스미토모가 히타치로 넘어갔어요. 현빨이 됐어. 그러고 나더니 얼마 안 있어서 97년도에 토요타가 어이 연구자석 없나? 왜 그랬더니 하이브리드에 모토에 그게 들어가면 좋거든. 유도형보다 동기형이 들어가면 효율 좋은데 그랬더니 히타치가 우리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딱 팔았어. 하이브리드로 그냥 재미를 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기형 모터가 그리 좋다며. 네오디뮴 자석 어디 없나? 그러니까 히타치가 우리 있거든? 여기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야 이거 돈 되겠다 해서 특허를 더 보강을 해서 걔네들이 네오디뮴 특허만 600개 가지고 있어요. 이야, 진짜. 그 GM은 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땅 사놓고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이 땅 나 주면 안 돼? 가져.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분당이 되고 일산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 잘 해놓고 잘 날려 먹어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가버먼트 모터스 아니냐. 구제금융 맨날 받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런 큰 차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 왔을 때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봤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버텨. 그러다가 일본 차 들어오지 유럽 차 들어오지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0년, 90년대 넘어오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모기지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뭐 고양이가 가도 개가 가도 막 대출을 해주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 담보대출인데 뭐 어때? 그냥 담보대출 하는데 이 고양이 이름 해주, 그러면 됐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을 막 무작위로 해주다가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그래서 2007년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크라이슬러는 피아트로 넘어가고 이 GM도 도산을 했어요. 파산을 신청을 해서 미국 정부로 60%의 지분이 가 있어요. 캐나다 정부 10%,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10%, 나머지 기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미국 정부의 소속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 돈 빨아먹는 가버먼트 모터스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GM은 세상만사 재홍지마라는 게 네. 방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셨잖아요. 네. 그거 생기기 이전에 네. 뭐 대출해주고 막 그 이야기하고 연관된 게 뭐냐면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 그 기자들이 GM을 칭찬하면서 네. GM이 그 뭐죠? 그 할부 금융 네. 차 팔면 이제 할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부 금융으로 받는 수익이 차 팔아서 남는 수익보다 더 크다. 진짜 잘한다. 파이낸셜. 막 그렇게 칭찬도 하고 했거든. 네. 근데 그런 시대가 딱 오니까 사람 빚 못 갚고 하니까 이게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세상 만사 정말 세홍지마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굴곡의 GM. 근데 이제 GM이 1947년까지 그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와일드캣이라 그래서 F4F라는 전투기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런 콜벳이나 까마로 같은 차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친구들이 항공기도 만들어 봤던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멀티링크 독립평가를 처음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 변속기, 자동 변속기도 1939년에 1932년 브라질 엔지니어에게 그 원리에 대한 개념 특허를 사서 대중화시켜서 39년도에 뷰익 올드모빌에 최초로 달았어요. 최초가 굉장히 많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최초.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처음 적용을 했는데 완전히 양키 센스 디자인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외면을 받았는데 이걸 BMW 애들이 또 이쁘게 달아다가 이렇게 또 그 260 M5 그 다음에 M6에다가 딱 넣으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짱. 이게 참. 예. 이름도 제너럴 모터스가 뭐야? 아, 왜 그래요? GM 까지 마요. 내가 까면 무조건 까지 말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픽업은 얘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SUV는 쉐보레가 브랜드가 이렇게 돼요. 지금 6개 브랜드밖에 안 남았어요. 4개 브랜드는 이미 판매가 됐고 총 10개가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펠도 판매가 됐어요. 오펠도 푸조 시트로행에 넘어가서 유럽은 이제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 브랜드 중에서 제일 상위는 캐딜락. 캐딜락. 그 다음에 얘가 대중 브랜드, 미국의. 그 다음에 뷰익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중국에서 워낙 뷰익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뷰익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1935년에 서버밴이라는 SUV를 쉐보레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산림 감시용으로 나무로 만들었다가 1933년도에 그 다음에 1935년도에 이제 강으로 해서 그걸 2세대 모델로 보면 12세대 지금 나오는 모델은 그 다음에 뭐 33년형 모델이 그대로 그 재질만 바뀌었으니까 그걸 1세대로 보면 11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콜로라도는 최근에 나온 차예요. 그 실버라도도 지금 2세대밖에 안 됐고 얘도 이제 최근에 그 뭐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세분화를 시켜서 미드 사이즈로 해서 나온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차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최신 플랫폼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마디온 프레임입니다. 요거는 트레버스랑 달라요. 그러니까 타호, 실버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모델하고 구조라든지 사륜구도, 파트타임 이런 것들 공유하는 차입니다. 디자인은 되게 멋진 것 같죠? 우리나라의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게 벌크업이 잘 돼 있잖아. 벌크업이. 그러니까, 근육도 이렇게 잔 근육이 이렇게 좀 데피니션 잘 돼서 이렇게 좀 오밀조밀한 게 아니라 얘는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그 미국 프로레슬러들 나오는 그 레슬러들처럼 그지만 얘는 이제 그 근육돼지 아닌 그나마 이렇게 좀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정말 좋아요. 픽업이지만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픽업을 거의 90년 넘게 다듬었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가 5.4m면 굉장히 거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주차장에서 딱 보면 실제로 크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않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례가 되게 좋아요. 미국의 SUV나 픽업은 사실 그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냥 짐칸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데 얘는 원래 픽업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하고의 비율도 좋고 비례감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쉐보레의 이런 SUV에 보면 이 전반적으로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호감미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보든지 디자인이 정리가 잘 예 상당히 좀 모든 방향에서 봐도 좀 잘생겨 보이는 느낌? 얼짱 각도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개성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하부 구조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3.6리터 가솔린 엔진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여기가 변속기고 아니, 변속기 아니고.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아, 있어요. 예, 여기군요. 예. 잠시만. 저도. 엔진은 말이 이거예요. 잘못했어요. 예, 예. 네. 여기가 엔진이랍니다. 자, 엔진이 여기 앞에서부터 네. 서프레임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3.6리터 가솔린 엔진 들어가 있고요. 네. 314마력 발휘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보차저가 안 들어가면 이런 덩치 정도면은 이렇게 6기통으로 해서 한 3000cc 중반대 정도는 얹어놔야 성능에 이제 크게 답답함이 없죠. 특히 이런 차들은 이제 저속 토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게 고속 세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60km까지밖에 시속 160km에서 리미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풀악셀을 하면 한 4000rpm에서 최고 속도가 이미 나와버려요. 예, 뭐 이런 세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가 종치에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륜구동용이라 길어요. 예.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나 길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유닛은 굉장히 큽니다. 파트타임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파트타임 설명드렸죠? 파트타임은 그 전자식하고 달리 구동 배분을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동을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얘는 평상시에 사륜이 물리면 세팅된 비율대로만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5대5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륜 구동이니까 전륜 쪽하고 후륜 쪽에 뭐 65대 35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가 이제 로우 기어로 집어넣게 되면
5대5로 묶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퍼런셜 락을 시키는 것처럼 네. 앞뒤를 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앞뒤를 락을 시켜버리면 차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고속을 못 해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하고 뒤에 회전수가 맞질 않아서 차가 그 막 떨거나 또 뭐 이런 기어박스들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한 30km 이하로 쓰는 거고, 고속으로 할 때는 이제 앞뒤 비율을 맞춰줘서 얘는 후륜구동이니까 이 출력을 뒤쪽으로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해져 있는 대로만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또 세팅을 하냐면, 평상시에는 후륜으로 가다가 오토 모드에서는 이게 또 정해진 비율대로 사륜들이 물리게 했다가 빠지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자식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자식은 100, 빵 100, 뭐 10, 90, 뭐 20, 80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배분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온 오프. 그렇죠. 온 오프인데 하이는 고속주행에 맞는 배분으로 가는 거고, 로우는 그냥 묶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5대5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릅니다. 지금 이게 트랜스퍼 유닛이 마그나 슈타이어께 있고, 그 다음에 보그워너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그러니까 마그나사가 이제 캐나다의 부품 업체인데, 얘네들이 왜 사륜구동에 유명해졌냐면, 그 오스트리아에 그 슈타이어라는 전통적으로 이 사륜구동을 잘 제조하는 그 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륜구동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말 유명한 거는 이제 그 컨버터블 굉장히 그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버터블 생산은 거의 여기서 많이 하고, 그 하드톱 알죠? 얼마 전에 그 페라리 포르토피노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하드톱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SLK, 그 다음에 SL의 베리어 루프 유명하죠. 그 다음에 Z4의 그 하드톱 컨버터블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다 슈타이어에서. 그런데 이제 그 슈타이어가 이제 전쟁에서 군수업체로 하다가 방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도 하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 저 뭐라면 ODM 설계. 그러니까 ODM이 뭐냐면 OEM하고 달라. OEM은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거야 하고 설계해 주고 이렇게 생산해 줘 하는 거고, ODM은 야, 뭐 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만들어 줘 볼래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니들이 설계 좀 해서 생산도 좀 해줘. 이게 ODM이에요. 그러니까 X3 같은 차들, 컨트리맨, 미니 컨트리맨 같은 차들을 ODM으로 개발을 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BMW에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Z4 스프라도 얘네들이 한 거예요. 마그나 슈타이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어가 2001년도에 마그나에 넘어갔어. 그래서 마그나 슈타이어가 된 거예요. 네.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마그나 아니면은 보그워너인데, 형태를 보니까 보그워너 것 같아요. 이 지금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서버 모터 위치라든지 이 그 트랜스퍼 유닛의 형태가 보그워너사의 이 파트타임 그 트랜스퍼 유닛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게, 사륜구동 전자식도 묶는데 뭐 이게 대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런 기능도 되기 때문에 딱 기능을 구현해 주는 건데, 이 크러치가 과열되고 그러면 이게 또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계 장치들은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험로나 오프로드 다닐 때 굉장히 주요한 예, 특징이 됩니다. W20. 네. 오프함이 하나 있죠, 여기. 예. 그리고 예, 아래에 로암이 되게 두껍고 네. 예, 그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는 강입니다. 강. 네. 그 다음에 위에 그 25는 되게 작죠? 잠깐만요. 예. 요런 SUV들은 대체적으로 어퍼암, W25일 때 어퍼암을 두껍게 안 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횡지를 강하게 받는 성질의 그 주행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속 코너링을 안 하거든. 예. 코너링은 코너를 돌 때 측면 가속도를 견디는 정도예요. 그런데 디렉셔널 리스판스는 어떤 의미냐면, 코너링을 하면서 측면 가속도를 견디면서 이 방향 전환이 될 때의 어떤 시간에 대한 정량의 개념이 있어요. 빨리빨리 방향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은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도록 하지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걸 반응성이 좋게 세팅하는 차는 아니니까, 암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카처럼 되게 두껍거나 뭐 측면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서 아주 막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특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중량 나가고 이렇게 차 큰데 저렇게 뼈다구가 약하면은 뭐 이렇게 발목이 약하니까 막 발목 비틀어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차량 세팅에 맞게 이렇게 하부를 엔지니어들이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픽업들이 저런 형태예요. 그게 비하면 이제 로우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로우는 엄청 커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보면은 이제 4피스톤 네, 들어가 있고요. 너클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바디온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되게 강하게 뭐 돼 있다. 하여튼 뭐 모든 제조사들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뭐 초다, 그럼 우리는 초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초고강도 스틸을 뭐 한 80% 이상 사용했다. 예, 그래서 되게 튼튼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이거 어디 쳐박아 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예. 뭐 프레임 되게 튼튼하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걸 뭐 이렇게 손으로 뜯으려 보고 사실 알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하부 리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를 한 거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서 몇 마디 말로 네, 강한이 뭐 네. 그렇게 말하는 것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 수 있는 게 망가지면 우리가 그냥 몇십 가지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만 주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 리뷰를 보고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웃긴데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보는 데 있어서 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정력학, 동력학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에서는 이 정력학이라는 건 기구잖아요. 정지에 있는 기구가 얘가 비틀림 모멘트라든지 관성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를 계산해서 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동력학, 비클 다이나믹에서 움직였을 때 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운동 성능을 얘가 어떻게 반영하고 표현해주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또 여기 들어가고 엔진은 연력학 쪽이고 또 유체역학은 또 유체역학대로 공기역학은 공기역학대로 여기 뭐 말도 못해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띄워놓고서는 딱 몇 마디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엔지니어 저리가 절대 그런 표현하시면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얘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됐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네요. 요거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 이 차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스티어링 기어는 되게 렉 모터가 크게 돼 있죠. 네. 요즘은 이렇게 렉 모터를 크게 쓰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되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이제 전자식으로 하이드로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하나씩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형 기어 변속기도 왜 자꾸 도입이 되냐면 버튼형으로 들어오는 게 물론 레바로 지금 조작을 한다 그래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긴 한데 버튼형이 좀 더 자율주행에 적합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도 이 렉모터가 더 토크를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전자 제어가 들어가서 자율주행에서 스스로 조작을 하는 어떤 입력을 했을 때 더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돌리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토크로 돌려야 신뢰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렉모터들이나 이 스티어링 기어의 서버 모터들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네. 다 자율주행의 영향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후륜 쪽이 주예요. 그래서 후륜에 되게 큰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고요. 전륜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얇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전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크 분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전륜 디퍼런셜이죠. 네네. 그러니까 힘이 일로 와서 여기서 스플릿 되는 거죠, 양쪽으로.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기반의 바디온 프레임의 SUV입니다. 새 차인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치네요. 녹 같은 게. 예.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요거 조금 아쉽네. 머플러는 이렇게 뭐 녹이 비친다 그래가지고 구멍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다른 재질에 비해서 요건 조금. 네. 스틸입니까? 예. 네.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스틸이네요. 네. 그래요. 변속기 오일팬 밑에 예, 스틸이고요. 예. 스틸입니다. 얘는 알루미늄 합금 같네요. 예. 머플러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열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방열 패드를 했고, 예, 그 밑으로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되게 길죠? 그죠. 예. 이 트랜스퍼 유닛이 이만한데도 보통은 전자식 트랜스퍼 유닛은 요거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빠져 있는데도 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오래 걸려 한참 걸려요. 그러겠네요. 자, 후륜 쪽으로 한번 보시죠. 네. 자, 요렇게 빔이 연결된 게 리지 엑셀이고요. 네. 예. 보통은 이제 5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안 그러죠. 얘는 네.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예. 뭐지 이게?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때 예. 그거인가? 예? 그때 그게 뭘까요? 판스프링? 그렇지. 이야. 맞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판스프링을. 영어로? 예. 볼보 할 때 우리가 무슨 스프링이라고 그랬는데. 플라 리. 몰라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리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아, 리프 리프 스프링. 스프링. 이거 리프 스프링이에요. 리프 스프링. 그러니까 볼보에서 리프 스프링 썼을 때 처음에 차 출시되기 전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게 이거예요. 아, 무슨 트럭이야? 뭐 중장비야? 무슨 예전에는 이 현가 장치, 현가 스프링을 이걸 썼어요. 아, 승용차에도 이걸 썼어. 예전에는 코일 스프링을 제조하는 그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코일 스프링은 너무 약하다. 너무 물렁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을 못 쓰고 이걸 썼어요. 초창기에는 코일 스프링을 써도 그 코일 스프링의 탄성력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러져서 그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요. 일정하지가 않아 주저앉는 차가 거죠. 쓱 주저앉는다든지 예, 아니면 한쪽만 주저앉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네. 지금은 그런 일은 안 생기죠. 지금은 이제 스프링 제조 기술이나 이제 이 장력 요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어서 예, 지금은 뭐 전혀 그러니까 요게 승용차에도 들어가고 트럭에도 들어가고 뭐 SUV 다 들어갔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토션빔 다 집어넣었던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의 독립 평가 나오고 또 스프링 또 기술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승용차에 안 쓰죠. 예. 그리고 SUV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예전뿐만 아니라 뭐 한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SUV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UV도 이게 사라졌어요, 거의. 그 얘는 픽업이라 쓴 거예요? 얘는 픽업이기도 트럭이라서? 하고, 예, 그리고 얘가 5.4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프 스프링 구조로 해야 예, 중량을 잘 견디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리프 스프링으로 구조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중량 변화에 얘가 어떻게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저기 보시면 네. 지금 이게 판이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가다가 막말로 맨 마지막 판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게가 확 실리면 얘가 내려오고 반대로 얘가 올라가는 틈 되다가 여기가 닿기 시작하면 지금은 얘가 힘이 없어요. 힘을 그렇죠. 발휘를 안 해요. 네. 닿기 시작하면 얘까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얘가 엄청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면 차가 더 이상 안 주저앉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코일 스프링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이걸 써요. 근데 코일 스프링도 보면 레이싱 스프링은 똑같지만 똑같은데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강하게 줄어요. 꺾인다든지 네. 배려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배려하는 그 폭이 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평상시에 이 세 개로 움직이는데 이 세 개마저 길이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리프 스프링도 작용하는 탄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변화를 주다가 마지막에 얘가 엄청난 하중이 견뎠을 때 요 네 개가 다시 다 작용을 하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나름대로 그 탄성 조정을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리프 스프링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얘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요거 리프 스프링 재질을 잘 써야 되는 게 요게 이제 녹슬어 가지고 그쵸. 이게 떨어져서 만약에 주행 중에 날아가 버리면 이거 맞아서 사망하신 분 계세요. 아, 진짜요? 도로에서 이게 날아가 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고속주행에서 날아가면 총알이거든. 이게 만약에 무슨 뭐 대포 같은 거야 이거. 저 밴드로 묶어놨잖아요. 네. 막말로 이게 끊어졌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한쪽이 빠져나가갖고 뒤차로 날아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그럼 거예요. 차 박살나요. 그리고 사람 맞으면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예, 절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 진짜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노후된 차들은 리프 스프링에 대해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물성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서걱서걱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와 정말 이거는 뭐 사골스럽죠. 네, 네. 뭐 그냥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원숙할 대로 원숙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아주 그냥 이 상태로 발전을 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태의 기술이 잘 녹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구현이 돼 있는 거라 아 이건 뭐 옛날 사골이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얘는 무거운 짐을 실으면서 험로를 다니면서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주저앉지 않는 선에서 승차감도 뭐 만들어줘야 되고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라 얘만의 특징이고 또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이걸 선택을 했다. 아, 이건 좀 실망하실 수 있죠. 예, 이건 용도에 맞는 선택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멋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뭐 말리진 않습니다. 예. 취향인데. 네. 난 상남자야 하면서 이렇게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시면 리프 스프링이 이렇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5링크로 바뀌게 되면 링크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좌우에서 받는 어떤 압력보다는 상하에서 받는 압력, 그다음 앞뒤로 전해지는 압력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너무 이 자체도 안다. 씨. 이 캐빈이 닿질 않아요. 웬만하면 제가 이게 안 닿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게요. 쭉 뻗어도 겨우 쭉 뻗으니까 겨우 닿네. 와 진짜 높네요. 예. 이 후륜 쪽 브레이크는 캘리퍼가 좀 작네요. 네. 그러네요. 예. 이 브레이크도 되게 보면 복잡한 세팅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세팅들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저쪽이 이제 전륜이 캘리퍼가 뒤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후륜은 이 앞에 들어가요. 근데 이 고중량 SUV는 저 뒤쪽에 들어가도 이렇게 뒤에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캘리퍼가 뒤쪽에 있으면 요걸 이렇게 요쪽으로 맞춰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뭐 무게 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제동 유지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데, 요런 고중량 차들, 2톤이 넘어가는 차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해놔야 이 뭐 로터 열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뭐 또 안정적인 어떤 제동 쪽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장점을 딱 잡아가지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여기 있네요. 예, 근데 이제 휠은 보니까 이렇게 간이 휠로, 깡통 휠로 해서 들어갔는데, 예. 템퍼러리 타이어네요. 네, 간이 타이어. 네. 17이네요. 예, 약간. 이거 예. R17.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는 거의 뭐, 예. 255, 265. 예. 그러니까 이제 편평균 맞추려고 이게 약간 그렇죠,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휠만 아낀 거고, 이 뭐, 이거 장착하고서 계속 다녀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제 이 휠을 깡통휠로 주네요. 네. 이런 걸,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 더 하나 꺼줄 것 더 같은데. 주지.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할게요. 소심한데? 코로라도 봤는데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사실 렉스턴 칸하고 비교를 하면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얘가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픽업을 제대로 해석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렉선 스포츠도 상품성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SUV를 기반으로 해서 픽업으로 나온 모델이고 얘는 아예 처음부터 픽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 사이즈, 풀 사이즈도 뭐 실버라도 F150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찌 쪽에도 많은 그 픽업들이 있고
하여튼 뭐 픽업을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많이 만들어요. SUV하고. 그래서 정말 골라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일본 브랜드도 픽업 시장에 많이 미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브랜드와 경쟁을 하다 보니 상품성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질에 충실하고 재료, 물성, 그 다음에 거동, 또 중량을 실었을 때, 중량이 빠졌을 때 이런 밸런스들이 미국 픽업들이 가장 잘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렉스턴 카라고 비교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언급을 자꾸 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으로 놓고 보면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는 진짜 편의 장치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취향은 아니죠. 예. 무덤심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말하자면은 좀 아기자기한 맛 없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흙발에 막 농사 짓다가 아니면 뭐 목장 관리하다가 또 공구 싣고 막 움직이는데 이게 막 섬세하고 장식 달랬으면 오히려 그게 더 하이그로시 있고 그러면 그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나온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렉스턴 스포츠가 우리나라 취향에는 더 맞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픽업은 원래 용도대로 거칠게 밸런스가 아주 뛰어나게 또 물성도 좋게 나는 그런 본질에 가까운 픽업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예. 얘가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훨씬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 렉스턴 칸하고 비교를 하면 한 700만 원 그 정도 차이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그렇게 아니죠.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잘 냈어요. 그러면 저희 취향에서는 그냥 이거로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난 원하지 않아. 특히 디젤 엔진이 아니라 연비가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렉스턴 칸도 뭐 이렇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닌데 얘보다는 좋죠. 디젤이니까. 그리고 난 디젤의 그 저회전 토크가 좀 더 마음에 들어. 또 풍부한 옵션으로 편안하게 픽업을 탈래. 그리고 난 이 판스프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렉스턴 스포츠가 그래도 도심에서 내가 이렇게 좀 활용하는데 좀 더 나을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콜로라도 목적에 맞는 정말 괜찮은 차고 그 다음에 이 하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니까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